신인간혁명 제13권 이케다 다이사쿠 금의 다리. 그들은 계급 투쟁의 적 부르주아 동물로 매도되었고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자아 비판을 강요당하며 삼각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거리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녔다. 중학교에서도 지식의 중요성을 부르짖은 교장과 교사 대부분이 학생들의 표적이 되었다. 이 문화 대혁명은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어 참혹한 유혈 참사를 가져오고 말았다. 저원나의 총리도 홍위병에게 둘러싸여 집무실에 감금되는 사태까지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권력기구인 혁명위원회가 전국의 성과 시에 만들어졌다. 1969년에는 문화대혁명 추진파가 승리를 선언하지만 문화대혁명의 폭풍우는 아직 멎지 않았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가 한창이던 1967년 8월 17일 중국과 대립의 골이 깊어진 소련 대사관에 중국인 시위대가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더욱이 닷새 후인 22일에는 영국 대리대사 사무소가 영국의 홍콩 정책에 항의하는 홍위병 시위대에게 포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중국을 비판하는 국제 여론의 쓴소리는 거세어졌다. 또 9월에는 중국 정부가 중일 기자 교환 협정에 따라 그 주재를 인정하던 신문사 중 세 곳의 기자에 대해 반중국 선전을 해서 중일 우호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상주 자격을 취소했다. 이렇게 되자 일본 매스컴도 중국에 대해 한층 더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중일 우호를 거론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는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그의 말로써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 교섭을 위해 귀중한 연락 담당을 해온 LT무역은 협정 기한이 만료되어 가고 있었다. 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무역 교섭은 이듬해 2월에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중국 사태 영향으로 교섭이 극도의 난항에 처한 것도 당연했다. 게다가 내정과 외교를 장악한 저우 총리에게도 문화 대혁명의 폭풍이 덮쳐 강경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쌍방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LT 무역의 협정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중일 각서 무역 협정이 조인된다. 궁지에 빠진 중일 관계 속에서 민간 계약인 우호 무역과 함께 반관 반민의 성격을 띠는 이 각서 무역이 그나마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교류의 실로 남게 되었다. 중일 관계를 타개할 방도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양국의 우호를 위한 노력은 잇따라 좌절되었으며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계속해서 운동을 전개해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패배감으로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어 중국이 언제까지고 세계의 고아처럼 된다면 7억이나 되는 민중이 불쌍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지금이야말로 중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제언을 단호히 발표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일 국교 정상화 제언을 단행하는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수반하는 일인지는 누구보다 신이치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8년 전에는 중일의 국교 회복을 추진하고자 미국 제국주의는 중일 공동의 적이라고도 말했던 사회당 위원장인 아사누마 이네지로가 한 우익 소년의 칼에 찔려 죽은 일이 발생했다. 재언을 감행하면 창각의 본질은 공산주의라는 식의 비난이 떠들썩하게 일어나리라는 것을 신이치는 잘 알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계기로 학교를 위험시해 온 세력들에게 학교를 괴멸시키는 틈을 주게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염원한다면 또 이를 위해 중일 우호를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목청을 높여 외쳐야만 할 중요한 문제다. 신이치는 깊이 생각했다. 내가 재현하는 수밖에 없다. 나는 불법자다.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법자의 사회적 사명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결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후세의 역사가 분명히 증명해 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순간 신이치의 눈에는 아시아의 민중구제를 끊임없이 외친 도다 조세이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다. 또 신이치에게 중일 우호를 맡기고 세상을 떠난 다카사키 다스노스케의 얼굴도 떠올랐다. 신이치는 9월 8일 개최될 대학부 총회에서 제언을 발표해 젊은 영재들에게 호소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중일 우호라는 영원한 금의 다리를 쌓아 올리는 대업은 결코 한 세대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싶어서였다.
세기를 초월한 길고도 먼 도정인 이상, 자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뒤를 계승할 제자가 없으면 성취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신이치는 지난 수년간 평화의 물결을 확대할 후계 인제군의 제1진으로서 대학부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신이치는 대학부 멤버들 중에서 내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생애 끝까지 뛰어줄 동지가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였다. 그 무렵 대학부에서는 대학별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교내 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일고 있었다. 대학부의 순회 간부들은 대학부 멤버가 캠퍼스를 무대로 불법 사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철저히 어설에 연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야마모토 회장의 어이고정 강의를 받은 멤버가 불법을 깊이 확신하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대학부 멤버들이 불법의 정수를 접하게 하고자 대학별 강의 개최를 계획했다. 그리하여 한 해 전인 1967년 5월에 도쿄 대학교에서 관심의 본존초, 와세다 대학교에서 개목초, 게이오 대학교에서 선시초 강의가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이어서 7월에는 홋카이도 대학교, 교토 대학교 등 전국 7개 대학교의 대학별 강의 개최가 정해졌다. 더욱이 이듬해 1월에는 전국 108개 대학으로 3월에는 154개 대학으로 확대되었다. 강사는 주로 그 대학 출신인 부이사장 등의 간부가 맡기로 하였다. 대학별 강의 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최고의 간부가 강사를 맡아주는 일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학부 순회에게 대학별 강의에 관한 구상을 듣고는 최고 간부 회의 때 이렇게 호소했다. 여러분은 나날의 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학부에서 강의 요청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맡아주기 바랍니다. 나도 지금까지 어이고전이나 백육, 개초, 강의 등 온 힘을 다해 강의하였습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육성하는 데는 올바른 사상과 철학을 생명 속 깊이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청년에게 어서를 심간에 물들여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교학을 철저히 배우고 불법 천리를 자기의 규범으로 삼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선유포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광선유포는 사상전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특히 대학부 멤버가 진지하게 교학에 임하지 않고 행사 운영 등을 흉내내는 것만 익혀서 리더가 된다면 이는 무서운 일입니다. 또 설령 교학을 공부했다 해도 단지 지식으로서 달달 외웠을 뿐 실천이 없고 자신을 훌륭하게 포장하기 위한 교학이라면 축생의 교학입니다. 불법의 위대한 정신을 사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 간부가 나온다면 학회에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최고 간부인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여 강의에 임해 그들의 혼을 촉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교학과 진정한 대성인의 정신을 대학부 여러분에게 철저히 전해주기 바랍니다. 지용을 겸비한 투장을 손수 육성하기 바랍니다. 후계 육성은 최고 간부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대충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지 않고 깊이 없는 강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대학별 강의는 미래의 광선유포를 위해 중요하고도 중요한 기본입니다. 바쁘다고 해서 간부가 당면한 일에만 몰두한다면 장차 광선유포도 또 학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신이치의 말을 듣고 최고 간부들은 후계 육성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자진하여 대학별 강의를 맡았다. 대학에서도 수강생을 엄선하여 초기에는 큰 대학들도 수강 인원이 고작 수십 명 정도였다. 선발된 멤버들에게는 자신들이 대학을 대표해 수강한다는 긍지가 있었다. 연차한 교재는 어이고전, 개목조, 그리고 관심의 본전조 같은 중요한 어서였다. 강의 전에는 예습 모임도 열어 모두 진지한 자세로 공부에 힘썼다. 예습 모임이나 강의 전에는 대학 도서관에서 불교 사전 등의 참고 자료를 찾으면서 일심불란으로 어서에 몰두하는 대학부 멤버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이 대학별 강의는 당시 대학부의 교학력을 배양하고 신앙의 골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8년 대학부의 충계 활동에 대해 검토할 무렵 야마모토 신이치는 청년부 최고 간부와 간담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대학부 순회 간부는 대학별 강의가 궤도에 올라 교내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신이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말했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대학부 멤버끼리 대학별 강의를 비롯하여 교내 활동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하고 신심을 절차탕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졸업하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사실상 만날 기회도 거의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 차원 더 깊이 고민하여 생애에 걸쳐 우정을 키우고 광선유포의 사명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합니다. 대학부 순회는 당황스러웠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나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졸업생을 포함하여 대학마다 인재그룹을 결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학회라고 불러도 좋겠죠. 몇 년쯤 지나 2기, 3기로 결성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대학회로서 서로 연계를 맺고 가끔은 다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 진출하면 갖가지 장애와 알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의 청춘 시절의 맑고 깨끗한 맹세를 잊지 않고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인이 중요합니다. 또 대학회가 만들어지면 졸업 선배와 재학생의 연대도 돈독해지겠지요. 야마모토 회장의 이야기를 들은 대학부 순회는 감탄했다. 훌륭한 포석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이 모두 찬성한다면 곧바로 대학회를 결성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한 번에 결성하는 게 아니라 대학별 강의를 착실히 확충한 것처럼 조금씩 넓혀가는 겁니다. 마침 그 자리에 도쿄대학교 출신자가 몇 명 있었기에 일단 도쿄대학교부터 도쿄대학회라는 명칭으로 착수하면 어떻겠냐고 신이치는 제안했다. 신이치는 하루하루를 한 달, 아니 그 이상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동분서주를 거듭하여 투쟁했다. 최초의 대학회가 된 도쿄대학회의 결성식이 신이치가 참석한 가운데 4월 9일 저녁에 개최되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정성을 들여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도쿄대학회는 재학생과 졸업생 가운데 선발된 5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되었다. 결성식은 신이치와 식사를 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초반에 신이치는 대학회의 의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금까지 학회에는 수호회, 화양회, 조회 등의 인재 그룹이 있지만 그것은 학계 조직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명칭도 학회만의 독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대학회라는 명칭에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름을 붙인 그룹은 학회 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간의 모든 법은 그 이치를 끝까지 밝히면 전부 불법이 되고 불법은 즉 세간의 법이 됩니다. 그러한 불법적 사회를 나타낸 인재 그룹이 바로 대학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원히 광선유포의 지도자로서 살며 아울러 세웅, 세상의 영웅, 부처의 별호이 되어 사회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대학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것은 내 염원이기도 합니다. 이어 참석한 멤버들은 인종 문제 해결 방안이나 복지 경제가 갖춰야 할 본연의 모습 등 다방면에 걸쳐 신이치에게 질문했다. 신이치는 사회 재반 문제를 자신의 테마로 삼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멤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도쿄 대학회에 이어 4월 26일에는 게이오 대학회가, 5월 22일에는 오차노미즈 대학교, 도쿄 여자대학교, 니혼 여자대학교, 지센 여자대학교 등으로 이루어진 여자대학회가 탄생했다. 더욱이 7월에는 도쿄의 히토스바시 대학교, 간사이의 교토대학교, 도시샤대학교, 오사카대학교, 고베대학교의 대학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8월에 열린 대학부 학예 강습회 때에도 규슈대학교, 도호쿠대학교 등의 대학회 결성식이 개최되었다. 신이치는 모든 대학회 결성식에 기꺼이 참석하여 청년들과 의의 있는 대화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생명에 단단히 새겨두고자 필사적인 자세로 임했다. 취직이나 결혼 같은 인생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었다. 각자의 가정 상황에도 정성껏 귀를 기울였다. 신이치는 서로 동지로서 모두의 생애를 지켜보겠다고 깊이 결의했다. 대학별 강의와 대학회가 대학부 멤버들에게 광선리포의 모든 책임을 맡고 일어서는 후계의 깊은 사명을 자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때마침 일본 열도 전역에서 대학 분쟁의 폭풍이
확대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대학부 멤버들은 불법의 중도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도를 파헤쳐 나가며 스스로 힘차게 사상 투쟁의 불꽃을 태웠다. 그리하여 확대의 실력을 훌륭히 나타내고 대학부 총회를 맞이하고자 부푼 가슴을 안고 날이며 날마다 뜨리는 불법 대화의 꽃을 진지하게 피워갔다. 1968년 9월 8일 새로운 역사를 향해 출범하는 제11회 대학부 총회가 오전 11시부터 도쿄 료고쿠의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회합 장소인 강당 정면에는 검은 불꽃으로 커다랗게 쓰여진 영지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다. 이 강당의 커다란 원형 지붕에 노도와 같이 메아리치는 박수 소리와 환호성의 젊은 생명의 힘이 넘쳐흘렀다. 총회는 대학의 사명이라는 연구 발표를 시작으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태동과 21세기의 사조라는 제목의 주장 발표가 있었다. 이윽고 이날을 위해 대학부 유지가 작곡한 애창가 생명의 세기가 연주된 다음 구제도 오사카 고등학교 기숙사가 여명은 가까워졌노라 합창이 있었다. 여명은 가까워졌노라. 여명은 가까워졌노라. 일어서라 우리의 벗 자유의 아들 왕릉 산 아래에 열혈 남아 올바른 언론은 완전히 사라져 철인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시대. 여명은 가까워졌노라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간사이를 방문하여 7월에 오사카 대학회와 고베 대학회의 합동 결성식 때 오사카 대학교 멤버가 부른 노래다. 오사카의 대학생들이 대대로 불러온 이 노래는 대학부 멤버들도 매우 좋아하는 노래다. 당당한 곡조와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열정이 가득 넘치는 노랫말이 학회 정신과 흡사하게 느껴졌다. 오사카 멤버들은 자신들의 대학회가 결성식을 한다는 연락을 받자 이 기회에 꼭 광선유포를 향한 우리의 기계를 그 노래에 담아 합창하자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신이치는 멤버들의 열창을 들었을 때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았다. 이 노래에 맥동하는 기계는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고자 하는 창가의 기상과 다름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후로도 다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다. 대학부 총회에서 한 대합창은 1만 수천 명이 되는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다. 생명의 세기의 여명을 열겠다는 열기 속에서 진행된 회합은 어느새 간부 인사 순서로 이어졌다. 아오타 스스무 청년부장과 주조 기요시 총무 등의 지도가 끝나고 이윽고 야마모토 신이치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회장 강연 야마모토 선생님. 참가자들은 경쾌하고 씩씩하게 일어서는 젊은 회장 신이치를 눈동자를 빛내며 열렬한 박수로 맞이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가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마음으로 깊이 머리를 숙이고 나서 연단에 섰다. 이날 신이치는 200자 원고지로 100여 장에 달하는 분량의 강연 원고를 준비하였다. 이윽고 늠름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오늘 9월 8일은 1957년 요코하마의 미스자와 경기장에서 은사도다 전 회장께서 원자와 수소폭탄, 원수폭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기념일입니다. 나는 영지와 정열이 넘쳐흐르는 묘법의 자유와 평화의 전사인 여러분과 함께 은사의 유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전진하고자 합니다. 신이치는 강연의 서두에 도다 조세이의 원수폭 금지 선언을 언급하고 이 성명이야말로 창각회의 영원한 근본 정신이며 세계 인류를 위한 불멸의 지침이라고 호소했다. 불을 뿜어내는 듯한 열렬한 기백이 넘치는 신이치의 목소리가 참석자들의 가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세계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앨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전 생명 그리고 전 생애를 걸고 이 은사의 정신을 계속 호소하며 횡포와 증상만을 부리는 권력자들과 단호히 투쟁할 결의입니다. 그 말에서 앞으로 발표할 재언에 대한 신이치의 남다른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모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마른 침을 삼키고 신이치의 말을 기다렸다. 신이치는 우선 전국으로 확산된 대학 분쟁을 언급했다. 그해 주오대학교, 도쿄대학교, 와세다대학교, 니혼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잇따라 동맹 휴교에 돌입했다.
그것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는데 7월 초순에 발표된 경찰청 보고에 따르면 이미 분쟁 중인 대학이 54개에 달했다. 학생들이 동맹 휴교를 한 원인과 그 경과도 대학에 따라 다양했다. 도쿄대학교처럼 의학부의 의사등록 제도 도입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니혼대학교처럼 용도가 불분명한 대학 격리의 금전 문제를 추궁하다 분쟁으로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또 등록금 인상, 총장 선거, 캠퍼스 이전, 학생회관 건설 등이 분쟁의 빌미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학 측의 대응도 각양각색이었는데 대체로 권위적이고 위압적이어서 학생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교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기동대를 투입하는 대학도 있었다. 이러한 대학 측의 강경책은 점점 더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고 이후 운동은 전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각 대학에서 학생들은 전국 학생 공동 투쟁 회의 전공투를 결성하여 결속을 다졌다. 이 전공투 운동은 그때까지 정치 당파가 주도했던 학생 운동과는 달리 당파에 소속되지 않은 비당파 학생들이 조직한 광범위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의 저변에는 대학을 본연의 모습으로 바로잡고 학원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학생들의 바람이 깔려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민주주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교수도 학생도 모두 인간적으로는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계대전 후에 대학 교육도 원래는 그런 이념 아래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성의 학부인 대학의 실태는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으로 학생들의 눈에 비쳤다. 진보적인 학설을 제창하거나 사상적 양심으로 추앙받는 교수들이 실은 대학이라는 상아탑 속에서는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며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모습의 학생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의학부에서 시작된 도쿄대학교 분쟁도 계급적인 상하관계 위에 성립하는 비민주의적이고도 구태의연한 의학계와 대학 본연의 모습에 대한 개혁의 봉화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등록금 인상 반대나 총장 선거를 둘러싼 동맹 휴교 역시 학생을 배려하지 않는 대학 운영에 항의하는 것이기도 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런 학생 운동에 대해 그저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 대학 측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다. 그는 대학마다 분쟁의 계기는 다르나 결국 공통된 문제는 교수의 정신 상태가 노령화함에 따라 정렬이 결여되어 그것이 학생과의 거리감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는 학생과 교수 사이의 이질감, 즉 세대 단절에 진짜 원인이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여 교수와 학생 사이에 벌어진 틈을 메우지 않는 한 지금의 학생운동 이른바 대학의 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인은 곧 촉발에 있다. 대학 교육이라 해도 최고의 교육 환경은 교원 자신이다. 교수가 향상하려는 정열을 갖지 않으면 학문 세계에서도 뒤처지고 인간으로서도 생계가 결여되어 지적 촉발도 또 혼의 촉발도 불러 일으킬 수 없다. 그런 상태에서 대학 교수라는 권위를 등에 업고 학생을 얕보며 억누르려 한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신이치는 교원개혁이 있어야 비로소 대학 분쟁이 해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다음 화제는 지난달 일어난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사건으로 옮겨갔다. 그해 1월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소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순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A. 둡체크가 46세에 당 제1서기에 취임했다. 그는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내걸고 검열 폐지를 통한 언론의 자유, 결사, 집회, 정치적 신념의 자유, 더 나아가 국외 여행과 국외 체제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등 잇따라 자유화를 추진했다. 수도 프라하를 비롯해 체코슬로바키아에 찾아든 자유의 숨결을 가리켜 프라하의 봄이라 했다. 그렇지만 소련은 이 자유화와 민주화의 물결이 확산되는데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리하여 마침내 8월 20일 바르샤바 조약기구군, 소련,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동독이 출동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고야 만다. 다음 날 21일에는 수도 프라하를 점령, 체코슬로바키아는 12년 전의 헝가리와 똑같은 운명이 되었다. 장갑차는 자유의 새싹을 뭉개버렸고 잠깐 동안 찾아왔던 프라하의 봄은 다시 겨울로 역행하고 말았다.
4년 전 10월, 신이치는 프라하를 방문했다. 그 아름다운 고도의 거리에서 자유를 가랑하는 사람들의 꿈이 무력에 의해 짓밟힌 것을 생각하니 신이치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그는 사력을 다해 외치고 있는 것이다. 신이치는 그와 같은 무력 개입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억압이며 나치의 무력 침략과 똑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소련은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인간성을 억압하고 미국은 자유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생명의 존엄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도 무력으로 한 나라의 자주와 독립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는 바로 악마의 소행이기에 단연코 배척해야 한다고 나는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시니치의 언변은 날카로웠다. 도대체 인류는 강대국의 약소국을 지배하고 유린하는 이런 약육 강식의 권력주의를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인가? 또 사회주의든 자유주의든 근본 취지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제도나 이데올로기가 우선시되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시니치는 이렇듯 본말이 전도된 현실을 개혁하고 진실한 인간성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을 입증하는 확고한 철학을 근본으로 한 거대한 운동이 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니지의 내성인의 위대한 생명 철학을 수지한 우리의 실천과 투쟁이야말로 기존의 권력주의의 아성을 철저하게 타파하고 수천 년에 걸쳐 이어온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진실한 생명의 세계를 위한 본류임을 깊이 또 깊이 자각합시다. 우리와 같은 박수가 울려 퍼졌다. 모든 참석자들의 얼굴은 결의에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한층 더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중일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중일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도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온 지구 민족주의, 세계 민족주의의 이념으로 보아도 중국 문제는 어떻게든 언급해야만 하는 다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미래의 평화를 담당하는 한 청년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날의 최대 테마인 중국 문제에 들어갔다. 그는 문제 해결 방도로 다음의 세 가지를 호소했다. 첫째, 중국의 존재를 정식 승인하고 국교를 정상화할 것. 둘째, 유엔에서 정당한 지위를 회복할 것. 셋째, 경제적, 문화적인 교류를 추진할 것. 이 총회에는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신문과 텔레비전 등 다수의 보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가 중국 문제를 언급할 때부터 보도진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이번에 굳이 중국 문제를 논하는 이유를 말했다. 그것은 일본이 아시아의 한 나라로서 아시아 민중의 행복 실현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의무이기 때문이다. 또 일본과 중국 사이의 여러 문제는 그 옛날 중일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살아갈 양국의 청년에게 이전의 전쟁 상처를 무거운 짐으로 남기는 경우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호소했다. 여러분이 사회의 중익이 되었을 때에는 일본의 청년도 중국의 청년도 손을 맞잡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을 축으로 아시아의 모든 민중이 서로 돕고 지켜주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오늘날 아시아를 뒤덮은 전쟁의 잔혹함과 빈곤의 먹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고 희망과 행복의 태양이 찬란히 비추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이치는 재언을 단행한 이유를 평화라는 관점에서도 명확히 밝혔다. 나는 결코 공산주의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나라와도 사이좋게 지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핵무기가 인류를 위협하는 오늘날 인류를 파멸해서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확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문제를 굳이 논하는 것도 바로 이 한 가지 점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정이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신이치는 단순히 국가의 대응을 논한 것이 아니라 민중 차원에서 중국 그리고 세계와의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국교도 그 본의는 인간의 교류, 민중의 교류에 있다.
우정과 신뢰의 유대를 인간 사이에 맺어야 한다. 국가라 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파 사이에서 중국은 침략적이고 위험한 나라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신이치는 마오쩌둥 주석이 사실은 민족주의자에 가까우며 동양적인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중국의 무력으로 침략 전쟁을 단행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서 그는 중일 국교 정상화와 중국의 유엔 감행 그리고 경제, 문화, 교류 추진에 대해 개별적으로 논했다. 국교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1952년에 일본과 타이완 국민당 정부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강화 문제는 해결을 피한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7억이나 되는 중국 본토의 민중을 무시한 관념론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었다. 이 주장에는 국교 정상화란 국민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 추진에 공헌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의를 갖는다는 그의 신념이 뒷받침되어 있었다. 또 두 나라 사이에는 일본이 전쟁 중 중국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 등 국교 정상화 실현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그런 만큼 교섭은 난항에 처할 것이 뻔했다. 따라서 신이치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중일 간의 문제는 모두가 한결같이 복잡하고 곤란한 것들이기에 양국의 상호 이해와 깊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화를 바라는 공통된 염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세부적인 문제 해결과 잔재주를 부린 외교를 청산해야 합니다. 최후에는 국교를 회복하겠다는 이른바 귀납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할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먼저 양국의 총리와 최고 책임자가 대화를 나누고 평화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된 입장을 확인하여 대국적인 관점과 그 기본선부터 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부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연역적인 방법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 다음 사토 정권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고 국교 회복을 위한 담당자로서 공명당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서 신이치는 중국의 유엔 감행 문제에 대해 논했다. 유엔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타이완 국민당 정부 중 어느 쪽을 중국 대표로 인정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대표권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1950년의 일이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본국 정부는 유엔의 대표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국제 정세도 당초에는 이를 승인하는 분위기였지만 이듬해 한국 전쟁이 그 흐름을 바꾸었다. 1951년 2월 유엔은 새로운 중국 정부를 침략자로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결과 대표권은 계속해서 타이완 국민당 정부가 갖게 되었다. 이후 10년간 대표권 문제는 미국이 제출한 심의 보류안이 다수를 점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타이완 국민당 정부 대신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초청하는 안에 하나둘씩 찬성하여 마침내 과반수를 웃돌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대표권 문제를 중요 사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여 대항했다. 이것은 안전보장이 사회 비상임 이사국 선출과 신가맹국 승인 등과 같이 대표권 거리의 3분의 2라는 다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의안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권 문제는 중요 사항 지정으로 간주되어 3분의 1을 넘는 반대가 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초청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 중요 사항 지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그것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노를 샀으면 말할 나위도 없다. 신이치는 이러한 일본의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엄중히 지적했다.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지금까지 대미 추종주의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독립국인 이상 독자적인 신념을 갖고 자주적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부의 외교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보도진들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신이치는 생각하는 바와 해야 할 말을 꾸밈없이 단언하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그는 여전히 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미국이 중요 사항을 지정하는 방식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유엔 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구촌 전체 인구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유엔에서 배척되고 있는 현상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유엔의 중요한 결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유엔 중심주의며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듯한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스니치의 강연은 이미 50분을 경과했다. 장내의 실내 온도가 사람들의 열기로 상승하였고 정장을 입은 스니치의 이마에는 땀이 가득 맺혀 있었다. 아니, 전신이 땀투성이가 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땀을 닦는 것도 잊고 있었다. 연단 위에 놓인 물을 마시더니 이번엔 중일 무역 문제에 대해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상세히 논했다. 이 중일 무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어떤가 하면 재계 유지가 하는 대로 내맡기는 식이 아주 소극적입니다. 대미 추종주의자들은 각종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중일 간의 무역의 즈음에서 수출입 은행 등의 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장기 연체 지불을 하지 않겠다고 한 요시다 서관을 언급했다. 이것은 요시다 씨의 개인적인 편지인데다 요시다 전 총리가 이미 돌아가셨기에 이에 구속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 자금으로 장기 연체 지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무역 거래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토 총리는 그 서간을 정부 방침으로 채용했습니다만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가 이 요시다 서간을 폐기하고 무역 3원칙에 따라 무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 신이치는 중일 우호 관계 수립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는 데 가장 불안하고 심각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곳은 슬프게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가 불안한 그 근본 원인은 이 지역의 빈곤 문제 그리고 자유권 아시아와 공산권 아시아가 서로 불신과 대립 속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솔선해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수립하는 일은 아시아에서 동서의 대립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나는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 초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일본의 번영은 저소득층인 국민 대중과 아시아 민중의 빈곤 위에서 만들어진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고 갈파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지녀야 할 본연의 모습을 말했다. 국가와 민족은 국제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널리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인류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공헌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에 가치 있는 국가이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이야말로 시야를 넓혀 아시아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초석으로서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중국의 유엔 참가 중일 무역 촉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동감을 표하는 큰 박수가 마치 밀려오는 파도 소리처럼 반구형 천장으로 울려 퍼져 신이치를 감쌌다. 신이치는 자신의 마음이 후계인 대학부 멤버들에게 그대로 통했음을 확신했다. 신이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이었다. 나의 중국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현명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오로지 나의 신념으로 일관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를 생각할 때 일본이 그리고 청년 여러분이 틀림없이 거쳐야 할 문제이기에 굳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끝으로 신이치는 온 힘을 다해 말했다. 대학부가 한층 더 발전하고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지침을 말하고자 합니다. 신이치는 5항목으로 된 지침을 발표했다. 첫째, 일단 묘법에 살아가는 학도는 미래에 웅비할 혁명아임을 의심하면 안 된다. 둘째, 묘법을 실천하는 학도는 지금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인류 수천 년의 문화유산은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지식에 대해서는 마음껏 욕심을 부려라. 넷째, 새로운 생명의 세계의 동향은 모두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기쁘고 즐겁게 묘법을 믿고 실천하며 배우는 진지한 학도로서 행동하면 빛나는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 그리고 강건한 신체는 평생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다.